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한국사를 배울 때 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긴 을사늑약, 외교권을 넘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린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 경술국치.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슬픔의 역사를 배웠으니까요. 나라를 잃은 국민들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했죠. 그들의 아픔을 여전히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들녘에 서서 저 멀리로 시선을 보내면 그 끝자락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지역. 오랜 역사 동안 이 호남 땅의 노른자로 손꼽히면서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통용되었던 그곳, 바로 김제의 만경평야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뒤 이 최고의 곡창지대였던 이 김제 만경은요, 풍요로워서 더욱 서른 처지에 놓인 수탈의 최일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크투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한 여행인데요. 저는 오늘 김제의 아픈 역사를 담은 곳으로 여러분을 좀 안내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사피엔스 역사 읽어드립니다에서 그 아픈 역사 현장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그 한이 서린 가락, 정말 이 아리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곳, 일제강점기 김제 농민들의 정말 힘겨운 삶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김제의 아리랑 문학마을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에서 찾아갈 첫 번째 장소는요, 일제강점기 김제 부녀자들의 정말 힘겨운 삶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힘없는 부녀자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는데요. 그들 역시 일제가 수탈하는 그 쌀이 생산되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본인 지주에게 공납하거나 또는 일본으로 공출되는 쌀을 도정하기 위해 정미소가 운영되었는데요. 이곳에는요,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수탈하고자 정말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그런 소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미소 옆에는요, 부녀자들이 일하는 또 다른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일본인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일등미를 제공하기 위해 깨지지 않은 온전한 나달을 골라내는 곳인 미선소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정말 이 나달들만 보며 골라내는 작업을 정말 끝없이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요, 이름이 아닌 1번, 2번, 3번 번호로 불렸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도 견뎌가면서 일을 해야만 했죠. 배가 고파가지고 이 나달을 씹어 먹기라도 하면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요, 모든 작업을 마친 후였습니다. 일하는 부녀자들이 쌀을 몰래 훔쳐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작업을 마친 후에는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몸조사라는 걸 받아야 했는데, 멀쩡한 부녀자들의 그 몸을 정말 마음대로 더듬으면서 몸에 감춘 쌀을 찾아낸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정미소와 미선소에서 일을 했던 부녀자들은요, 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각종 모욕과
성적 희롱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제는 이 곡창지대인 이 전북에서도 정말 최대의 쌀 생산 지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히 정말 집중적인 개발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김제에서 이거 쌀 수탈은 정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군산항을 강제 개항한 것 역시 바로 이 김제 만경평의 그 쌀을 일본으로 편하게 아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10년부터 일제는요, 이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는데요. 그 명목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 뭐 이거였는데, 성내는 체계적으로 조선 땅을 수탈하고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제 농민들 대다수가요, 소작농으로 전락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제는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몰락해버렸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 중이던 이 1916년 일본인이 소유한 이 김제 지역의 경지 면적은요, 무려 56.2%였습니다. 당시 전국의 일본인 토지 소유 비중이 5%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 김제 땅에 대한 일제의 집착,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럼 그 땅에서 난 쌀, 이거 어디로 갔을까요? 네, 당연히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김제 농민들은요, 그 쌀을 만져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채 배를 굶주려 했습니다. 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 1920년대 일제는요, 더 많은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유명한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합니다. 관계시설을 개선하는 토지 개량 사업, 선진 농법을 도입한다는 농사 개량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일본인의 대농장이 있었던 전라북도 지역, 단연 산미 증식 계획의 1호 시험지였습니다. 그 계획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은 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연평균 이출량, 일본으로 보낸 쌀의 양이 1910년대 후반 16.7%였다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무려 46.1%로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생산량은 2배가 안 됐지만 이출량은 2배 훨씬 더 넘게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이맘때쯤 이 농민들이 지급해야 하는 소작료는요, 생산량의 70에서 80%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허울 좋은 산미증식 계획 뒤에는 바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가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여기서 만족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더 많은 수탈을 위해서 쌀을 생산할 땅을 늘리는 일도 동시에 진행하는데요. 그저 서해 갯벌 있지 않습니까? 이 망망대해가 펼쳐진 이 갯벌을 농토로 바꾸기로 했던 것이죠. 거기에 동원된 인력 역시 우리 농민들이었습니다. 1925년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김제 광활면 간척 사업에는요, 정말 전국 각지에 생계가 막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또는 반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요, 이 갯벌이 농사 짓는 땅이 되어가지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좀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꿈을 꾸면서 이곳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바닷물을 막고 갯벌 위에 흙을 쌓은 결과 지도에 없던 32제곱킬로미터의 그 평야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요, 간척 사업을 통해 생겨난 땅의 소작농이 되었죠. 여러분 혹시 갯땅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물이 드나드는 땅인 이 갯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신들을 가리켜 농민들은 스스로를 갯땅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 광활한 이 간척지의 동네 또한 전형적인 마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노예들이 사는 마을처럼요, 막사 모양의 집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바람을 겨우 막는 초막을 거처로 해서 이주농민 부부가 한 해 농사 지어야 할 논의 규모는 무려 6,000평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기계에도 의존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이 손으로 해야 했던 그 상황에선 야, 이 6,000평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주민들은요, 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먹고 자고 남은 시간 전체를 노동에 쏟아가지고 생산량을 채워야만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죠. 이 바쁜 모내기철에 맞추기 위해서 날이 밝기가 바쁘게 나와가지고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쉴 새 없이 모를 심어야 했고요. 정말 이 고른 이 손가락을 헝겊으로 싸맨 채 모를 심다가 모가 잘 심기지 않고 뜬다고 이 치도곤 당하고요. 못줄 속도를 못 따라잡아가지고 막 허둥대다가 기력을 잃고 기절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사흘이면요 반드시 논에 나와야 했고요. 거센 이 해풍 때문에 한 해만 지나도 얼굴 가죽이 몇 번이나 벗겨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작 분할은 4대 6제로 사할이 농민의 것이었는데 이게요 조세, 논가리대, 비료대, 종자대, 연차로 갚는 입주 가옥대 뭐 이렇게 식량 빚 갈치도 하고 나면요 최소한의 식량으로 연명하는 빈곤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노동 환경보다 농민들 더 힘들게 했던 거는요 어렵게 낳아 기른 자식들마저 노동에 쫓기느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간척지에는요 당연히 제대로 된 식수가 공급되지 않았겠죠. 농업 용수 외에는 별도의 식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마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농업 용수로에는 주변 윗마을에 그 뭐 생활 오물이라든지 죽은 동물 사체가 막 둥둥 떠다녀가지고 그 물을 잘못 마시고 아이들이 이 배앓이병으로 사망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죽은 슬픔을 방조제 아래에 몰래 묻고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했던 처지였죠. 먹고 살기 위해 이 척박한 땅에 발을 디뎠지만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요 힘들게 간척지를 개간했지만 이익은 일본인 지주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으로는 과도한 세금을 냈고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는 쌀을 빼앗겼고요.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 속에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조선인과 일본인의 민족별 농업 수입 격차가 1941년에는 무려 96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와, 96배 차이. 일제강점기 농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어마어마한 수치로 느껴지시죠? 김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는요, 이 간척지에서의 고된 노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땅의 그 나달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조선인들을 핍박하고 감시하는 일본인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혹시 야 이놈! 외놈 순사 잡아가 이놈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저희 때는 들어봤는데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은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떼쓰는 아이를 그 달래던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만큼 이 외놈 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들에게 그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순사는요 일제강점기 그 경찰 조직의 가장 낮은 직급이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상대하고 괴롭힐 일도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사가 근무하던 곳이 주제소였는데요. 여기를 바로 김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제소 내에서는요 정말 수많은 무고한 조선의 국민들이 막 협박당하고 이 회유당하고 고문까지 당했죠. 그리고 이 주제소에는요 자발적으로 친일을 하는 조선인 순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 순사는요 상당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제히 편해서 일을 하면서 같은 민족을 억압했던 것이죠.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괴롭혔던 건요 주제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고마운 곳 어딘가요? 지금은 컴퓨터군요.
옛날에는 그 우체국이었습니다. 우체국. 일제강점기에는요, 이 우체국 역시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대표 기관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우체국은요, 표면적으로는 뭐 정보, 통신, 우편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실제로는요, 조선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식민 통치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시도 매우 철저했는데요. 배일 사상이 그득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음의 조선인들에 대한 우편물은 빠짐없이 찾아내 최신국으로 회송할 것을 통첩한다. 이런 지령이 담긴 비밀 문서에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본적 등을 명시해서 각 우체국마다 보냈고요. 여기에 이름이 적힌 독립운동가들의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즉각 변동사항 알리고 이들에 대한 우편물은 어떤 경우라도 배달되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합니다. 우체국뿐만 아니라 이 면사무소 역시 인쇄 및 출판과 더불어 이 한간의 소문이나 전단까지 검열했고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일제수탈의 아픔을 우리 민족은 이 노래자락으로 승화시키기도 했는데요. 그 한의 소리가 담겨있는 가락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이 소설 아리랑에도 김제인들의 정말 고달픈 삶이 노래로 담겨 있는데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밭은 털려서 신장로 되고요. 집은 털려서 정거장 되네. 문전옥답 털려서 신장로 되고요. 맑게 나오는 놈 감옥소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땅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 이들은요,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한평생 살았던 고향 땅을 버리고 일제 감시를 피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야 했던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이 새로운 삶을 위해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이 바로 만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만주 벌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간도는요, 조선인들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죠. 이렇게 간도에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무려 5만 호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와, 약 5만 호면 한 집에 5명만 해도 한 25만 명?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중국인은 만 호가 채 안 되는 수가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조선인들이 이곳에 많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쫓기듯간 이 타지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다크투어 다음 장소인 이민자 가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 조선인들이 이 당장 만주 벌판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갈대였습니다. 흙과 나무, 갈대만을 사용해서 집을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갈대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움막에 가까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셀 정도로 이 허술한 집에 산 데는요, 사실 경제적 이유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라 고치겠어. 언젠가는 고향 땅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그 꿈, 이제 금방 갈 건데 뭐 굳이 집수리? 이런 이유 때문에 집수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간도에 정착한 사람들은요, 이 물과 음식이 달라 이 풍토병에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메마른 황무지에서 기후는 춥고 거치니까 비명 횡사하는 일도 정말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 홍역, 천연두, 장티푸스 같은 이 전염병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나라 이룬 서러운 삶, 이것은 타지에서도 역시 벗어날 수 없었겠죠. 자, 오늘 김제 다크투어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2살의 나이에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인물, 바로 이 안중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바로 그 장소. 하얼빈역을 축소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이 총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곧 사망했고 안중근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행한 독립전쟁이며 의병전쟁의 연장선이다 라고 당당히 밝히면서 자신을 전쟁포로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었죠. 그러나 일제의회 이는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일제의 뜻대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후에도요, 그의 숭고한 의거를 훼손하는 일제의 만행은 계속되었죠. 흉한 안중근과 흉기, 이런 제목을 단 엽서를 유통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다크투어 장소로 꼽히는 곳이자 나치의 악행이 남아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여기에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억하지 않으면 진실은 사라진다. 우리가 끊임없이 아픈 역사를 제대로 마주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우리 역사를 망치고 왜곡하고 싶은 이들의 그 모습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대체 일본은 언제부터 한국을 싫어했을까요? 얼핏 보면은 최근에 생긴 사건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혐한의 역사는요,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바로 그 역사 인식은 고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혐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고고학자와 일본의 혐한이 무슨 관계야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본은 가장 먼저 또 가장 체계적으로 한국은 미개하고 일본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 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 혐한과 위대한 일본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나 인골 등을 막 발견하려고 했었고 고고학 연구를 이용하고 때로는 위조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의 혐한을 위한 역사 조작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혐한 인사로 유명한 어떤 일본 기업의 회장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본인의 조상은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유럽인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주장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자기들은 섬이지만 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륙에서 건너온 천손 민족,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다라고 믿어왔다가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탈아 입구, 즉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같이 가겠다는 것을 외치면서 이때부터 기원이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의 대륙 문화를 자신들의 기원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타라 입구를 자처하면서 유럽인들을 만들려니까 자기들도 약간 좀 그게 안 맞았나 보죠. 그거를 다양한 고고학과 사진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입장들을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요, 일본은 한국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은 지리적으로 태평양 열도입니다. 그래서 폴리네시아나 이 태평양 지역의 주민들의 교류 흔적이 상당히 많고 그들이 이 사람들의 그 주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근거들을 멀리하고 자신들은 섬나라에서 기원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신들의 믿음에 큰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까지는 자신들의 기원 지역이라고 믿었었던 한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침략하면서 자신들의 기원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식민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국과 한국 기원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싹 닫으면서 중국과 일본은 원래부터 미개하고 저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일본이 점령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라 입구를 주장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럽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 모든 과정들은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역사 조작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만 조작한 것이 아니라 메이지 시대 때부터 사진들을 요즘 말로 하면 포샵이라고도 하죠. 리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일왕의 그 초상화를 보면은 그 변화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일본인다운 모습인데 갈수록 광대뼈가 작아지고 눈두덩도 들어가면서 골격이 서양인처럼 바뀌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유럽인처럼 리터치하는 그러한 풍습은 메이지 시대 때부터 일본에서 널리 유행했습니다. 조작을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섬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럽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내세우죠. 그리고 그것이 전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강요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더 나아가서 동남아를 침략하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는 데서 이거는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무섭기까지 한 역사의 조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일본은 또 다른 민족 기원서를 만듭니다. 1930년대부터 일본 군부는 새로운 민족 기원서를 널리 홍보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도 중국도 아닌 초원 지역을 자신들의 기원지로 찾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마민족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설이 아니라 아까도 본 것처럼 자신들의 침략의 논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1930년대 이때부터 일본은 본격적으로 몽골과 시베리아를 침략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속마음은 다 자기가 식민지 만들고 싶다는 거겠지만 겉으로는 명분이 필요하죠. 몽골과 시베리아에 출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기원이 그쪽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유럽 기원서가 이게 싹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 중국, 시베리아, 유럽. 벌써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일본의 기원지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일왕의 만세일계를 외치죠. 그래서 그들은 단일 민족이고 순혈의 민족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단일 민족인데 섬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해 해당되는 야요이 시대 이전에 거의 10,000년 가까이 일본에 살던 일본인들, 나중에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 두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일본이 된 거라면은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단일 민족이면서 우리는 섬 사람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까요? 뭔가 말이 안 맞죠? 단순한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인종 탄압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섬나라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우리는 탄압한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논리로 바뀌는 것이죠. 대표적인 일본의 원주민이 일본 동북쪽에 살던 아이누족과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탄압은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들 이해하다시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아이누인들에 대해서 창씨 김영과 문화 말살 정책, 수탈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탄압해서요. 현재 공식적으로 아이누인의 숫자는 홋카이도에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자기 기원에 대한 인식은요. 기원지 아니면 식민지로 요약이 됩니다. 막 기원지, 조상님 떠받들다가 막상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미개하고 열등한 사람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자기 모순적 역사관은요, 150년 전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정안론이 등장하면서 한국을 침략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혐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그들의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고고하게 반영된 아주 뚜렷한 예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최초로 식민지를 만들었었던 한국입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일본은 한국은 태생부터 식민지였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임나일본부서를 내는 것이죠. 식민지에는 명분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다 저 사람들은 미개하게 죽을 거야. 이 한국을 침략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러자 여기에서 일본 서기에서 기록된 임나일본부를 꺼내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는 이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공인되어 있지만 자기 나라 중심으로 한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특히 일본은 자신들의 논리를 위해서 가야에 집착했습니다. 가야는 가장 늦게 신라에 편입되면서 한국에서는 문헌이 가장 적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는 가장 인접한 지리적 특징과 신라에 대항하면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고 자신들의 논리에 이용하기에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910년도에 공식적으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지만 을사늑약 이전부터 이미 한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일본의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던 이만희씨라는 사람이 부산으로 와요. 그리고는 김해의 폐총을 조사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조개를 먹고 버린 그러한 거대한 쓰레기장 같은 곳인데 유물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김해의 폐총에서 발견된 그 토기가요. 그 생긴 게 일본의 야유회 시대 후기하고 고분 시대의 것들과 상당히 유사해요. 당연하죠. 그 토기의 기술이 다 어디에서 갔겠습니까? 한국에서 그 일본으로 갔으니까 유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과 유사한 유물이 있다니까 이것을 임나일본부가 실제 존재했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일본은 일부 보이는 일본과 유사성을 확대 해석합니다. 일본의 침략 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하죠.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는 아치설이 많습니다. 임나일본부가 단순하게 거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임나라는 말 자체는요, 가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나 자체가 일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일본은 임나일본부를 전체 가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 일대까지 널리 확산되어서 한반도 남부 전체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한반도 남부 경영론으로 확대를 해버려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가야의 임나일본부라는 것을 그렇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증명을 못했어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도 가야나 신라에서 이제 기마민족설들을 믿는 분도 있는데 사실 기마민족설의 핵심은 임나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다양하게 겉으로 모습을 바꿔가지만 지금도 임나일본부설을 버리지 않고 그걸 다양한 식으로 자신들의 설을 입증하려고 하죠. 자, 일본 사람들의 역사를 잘못되게 본다는 것 그 자체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는 가장 소외된 역사인 가야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해겠죠. 일본이 한국사만 왜곡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적도 이렇게 왜곡을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구석기 시대에 석기를 왜곡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연대가 앞선 문명이 일본에 존재한다. 바로 그 주장의 근거는 1990년대에 신해손이라며 등장한 고고학자 후지무리 시니치가 발견한 구석기 유적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고학자가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이루기 어려운 발견을 후지무라는 10년 동안 거의 매년 가까이 발견하는 놀라운 업적을 세워요. 그의 업적으로 일본의 구석기 시대가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무려 70만 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고고학에서 구석기 시대 연대를 밝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손만 대면은 계속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매년같이 이 극우적인 교과서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막 올라가는 거죠. 한국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후지무라의 발견에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요. 그가 유물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파묻는 장면을 촬영을 해요.
실제 이 사람은 무슨 예언자 같았대요. 저걸 좀 파보게나. 파면 뭐가 나온대요. 한 다음 주쯤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정말 나온대요.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그가 발굴한 석기 중에는요, 그구들의 입맛에 상당히 잘 맞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지런하게 모아서 정돈을 해서 묻어놓은 것이에요. 마치 구석기인들이 잘 만든 석기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토의 기원이 수십만 년 이상 올라간다는 주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10년 만에 매년같이 이렇게 예언처럼 발굴해서 70만 년까지 올라간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본 구석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의 발견에 침묵을 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조사를 해서 그가 발굴한 모든 유적을 위조라고 하고 고고학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각된 후지무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지무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진실도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없던 것처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과연 후지무라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후지무라 사건은요, 일본이 그렇게 진실을 가려서라도 자신들만 위대하다고 선민의식을 느끼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유적지를, 자신들의 문화를 과장하면서 오로지 한국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찬란한 역사를 밝히고 어두운 역사를 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큰 오산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것을 밝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병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정말 그 총 한 자루라도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투쟁했던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무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5,000달러든 1만 달러든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엔필드 53, 스나이더 엔필드라고 하는 총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을 뿐 아니라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인도의 민족운동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엔필드 53. 지금부터 이 엔필드 53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사건에 등장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역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엔필드 53이라는 총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850년에서 70년대에는 총기의 개념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영국은 1853년에 엔필드 조병창에서 만들어진 총 엔필드 53이라고 부릅니다. 엔필드 53은 총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강선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총을 쐈을 경우에 총알이 막 돌면서 나오면서 전에 강선총이 아니었을 때보다 4배 이상 되는 거리를 나갈 수 있고요. 파괴력도 어마어마한 총이죠. 이 총을 장전할 때 단점이 좀 있어요. 원래 처음 총들은 장전할 때 총알을 앞쪽에 넣어요. 강선이 있기 때문에 장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엔필드 53은 미니에 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미니에라는 것은 프랑스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본격 개발해가지고 이제 적용된 총알이 바로 이 미니에 탄이 되겠습니다. 동그란 총알이 아니라 약간 긴 원통형 총알이고요. 원통 안에는 좀 비어 있습니다. 총알을 장전할 때는 잘 들어가겠죠. 총을 쏘게 되면 이 뒷부분에 터지게 되면서 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강선이랑 딱 맞아가지고 빠르게 돌면서 나갈 수 있는 관통력이 굉장히 좋고 전쟁에서 대량 살상이 이제 나타나는 아주 획기적인 총알이 바로 이 미니에탄이었습니다. 엔필드 53 강선, 위력이 파괴적이고 조준도 잘 돼서 정확도가 높였던 총이고요. 미니에탄환, 최첨단 탄환으로서 강점을 극대화시킨 게 바로 엔필드 53이라는 거죠.
이 53년에 개발된 이 엔필드 53은 영국의 주력 소총으로 채택되어 1866년까지 사용된 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총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먼저 유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크림반도라는 곳에 있는데요. 영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싸운 크림 전쟁이 발생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강선식 총이 아니었어요. 이 엔필드 53은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러시아 군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패배를 당하고 영국이 이기고 엔필드 53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유럽에서 활약을 했던 엔필드 53이 인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영국이 동인도 회사가 가가지고 이제 무역을 거점으로 삼고 장악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었는데요. 세포이라고 부릅니다. 엔필드 53이 지급이 된 거예요. 미니탄환을 사용한다 그랬었죠. 기름을 먹인 종이에다가 화약을 채우고 미니탄환을 넣은 다음에 세트로 제공이 되는 카트리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종이 카트리지 기름이 발라져 있는데 이빨로 뜯어서 화약을 부어야 됐거든요. 그럼 기름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문이 돈 게 이 기름이 바로 돼지 기름과 소기름이 섞여 있는 기름이다. 당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거든요. 힌두교는 소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영국 이건 안 되겠구만. 동인도 회사 용병이었던 세포이를 중심으로 1857년 봉기를 일으키게 되죠. 인도의 민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이 항쟁 결과 인도가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집니다. 결국 이걸 계기로 인도의 무굴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영국이 인도를 직접 식민 지배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 결정적 사건에 있었던 무기가 바로 엔필드 53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되죠. 미국은 북부 지역은 삼공업이 발달했었고요. 남부 지역은 농업이 발달했었습니다. 북부 지역에 있어서는 삼공업 발달로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스프링필드 M1861이라고 합니다. 북부는 직접 총을 만들매도 불구하고 총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수입했던 게 바로 엔필드 53이죠. 남부군은 농업 중심이에요. 주로 모카를 재배해가지고 영국에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엔필드 53을 정말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남북전쟁이 벌어지는데 약 90만 정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가게 되죠. 굉장히 원시적인 무기로서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 사상자의 숫자보다 남북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 바로 이 미니탄을 사용한 엔필드 53이 주력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마다 엔필드 53이 주력으로 사용이 됐지만 전장식 총은 이제 뒤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프로이센이 후장식 총이 대세로 떠오르게 되는 시점이 바로 186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장식 총이란 무엇이냐? 여태까지는 장전을 할 때 앞에 있는 총구로 장전을 했지만 이제는 뒤쪽에서 총알을 넣고 장전하는, 뒤쪽으로 장전한다 해서 후장식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장식 총은 서서 장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장식 총은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자유롭게 장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면서 효율적인 무기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엔필드 53을 너무 많이 생산해 놓은 것이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엔필드 53을 후장식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라고 부릅니다. 발사 속도는 이전의 엔필드 53보다 약 3배 정도가 빨라졌습니다. 신속하게 장전을 하고 어떤 자세에서도 사격이 가능하고요. 1866년부터 사용되어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소총 중 하나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약 80만 정의 스나이더 엔필더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상당수가 넘어간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제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9세기에 에도 막부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막부는 핵심 권력자가 쇼군입니다. 일본에서는 넨노라고 불리우는 일왕이 있긴 하지만 실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일왕을 중심으로 정치체제를 바꾸자 쇼군 내려와, 이렇게 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일왕 중심으로 가자라는 세력과 예전에 있었던 쇼군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세력이 전쟁을 붙게 되는 게 보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롭게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은 엔필드 53과 스나이더 엔필더를 수입하게 됩니다. 유신 지사들 쪽에 있어서는 스나이더 엔필드가 좀 중심이 됐고요. 그다음에 옛 막부 쪽 세력들에 있어서는 엔필드 53 쪽이 주력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형제의 무기긴 하지만 전장식 소총과 후장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보신 전쟁에서 옛 막부군이 패배하는데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 187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안합니다. 신정부의 반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았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세이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정부는 본격적으로 스나이더 엔필드를 비롯한 다양한 신식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이난 전쟁에서 봉기를 일으켰던 세력, 무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구했던 무기들도 옛날 무기였던 엔필드 53이 거의 대다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무기 열세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봉기는 진압당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활약했던 엔필드 53과 스나이더 엔필드,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식총이 들어왔으니 1875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개항시키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배가 강화도에 허락도 없이 옵니다. 운요 사건을 일으키죠. 허락 없이 와서 함포를 쏴대고 영종도에 상륙해가지고 조선 수군과 교전을 벌이게 되죠. 이때 일본이 사용했던 총이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규가 체결이 되었죠. 그로부터 몇 년 뒤 1880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81년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신식 군대라서 대우도 굉장히 좋았어요. 새 군복, 급료도 빵빵하게 지급이 되고요. 무기도 신식 총으로 지급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다양한 총들이 들어오게 돼요. 엔필드, 스나이더 엔필드도 청나라로 거쳐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죠. 이 이모군란 당시 아니 신식 군대 그렇게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었는데 왜 대응을 못하지? 근데 당시 별기군의 훈련을 살펴보면 실전에 사용하기보다는 의장식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총 쏘고 오 멋있네. 실전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죠. 시간은 조금 흐릅니다. 1894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던 시기이죠. 이 동학농민운동,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백성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자 라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SOS를 치죠. 청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들어올 때부터 청나라랑 싸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바로 1894년 청일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일본은 빠르게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총을 직접 제작합니다. 이 무라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라타 소총이라고 부르죠. 청일전쟁 당시에는 이 보급률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력은 스나이더 엔필드가 차지하고 있고 무라타 소총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죠. 그랬을 때 동학농민군,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일본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서울로 진격하는 도중에 공주 우금치 지역에서 일본군 관군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금치 전투가 되죠. 이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그 발달된 무기에 의해서 우리 농민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됐던 대표적인 무기도 바로 스나이더 엔필드가 되겠죠. 우리 농민군들한테 정말 피눈물 안겨준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7년으로 넘어갑니다. 1907년은 고종이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해이구의 특사를 파견한 해이고, 그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즉위한 순종 황제가 정미칠조야 비밀 각서로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킨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미의병이 일어났었죠. 근데 의병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1907년에 발생한 정미의병 때에는 해산된 군인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나마 신식 무기가 좀 들어갔었습니다. 정미의병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의병들 있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거기서는 대부분의 무기는 화승총이죠. 한 발 장전하는데 그 오랜 시간 걸리는 그 화승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낡은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의병 투쟁을 벌인 거창수비대 의병은 화승총을 개량한 첨보총 구입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지속적인 진압과 수색작전으로 인해 의병의 무장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퇴물로 여겨졌던 엔필드 53. 하지만 우리 의병에서는 정말 그 총 한 자루라도 정말 $10,000를 주고라도 구입하고 싶었던 총이었죠. 우리 의병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당신이 알다시피 그들의 총은 쓸모가 없으며 화약도 이젠 거의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만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돈은 필요한 대로 요구하십시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5,000든 일반 달러든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무기로는 일본과 큰 전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병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놀라운 것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가져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의 발달은 전쟁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시기 때 신식 무기라고 들여왔지만 다른 나라에서 엔필드 53은 이미 구식 퇴물이 된 총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더라도 총 한 자루라도 얻어서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싶었던 그 의병의 마음, 그 끝을 지켜준 총 엔필드 53이었습니다.